우리 경제 전체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잠재 GDP고 과거처럼 빠른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기 힘들다. 미국의 과감한 거시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데 자기 실력에 의해서 버는 부분이 있고 또 재수가 좋아서 버는 부분도 있고 그 두 개의 합이 우리의 소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경제 전체에서 볼 때에도 경제 전반의 실력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잠재 GDP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우리가 관찰되는 GDP는 실력에 의한 잠재 GDP와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의한 플럭추에이션이 합쳐진 우리 GDP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력에 의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다르게 작동을 한다 하는 측면이고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위 얘기하는 수요 측면,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경제 전체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 소위 얘기하는 잠재 GDP고 한 가정 경제로 돌아와 본다면은 돈을 버는 능력은 똑같은데 열심히 돈을 소비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도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를 자극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소비를 자극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5년, 10년 뒤에 우리 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또 거꾸로 지금 당장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생산성을 발휘를 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인적 자본을 늘려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5년, 10년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간의 이 호라이즌을 잘 생각을 하면서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가장 과감한 거시경제 정책, 돈을 풀어낸다든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과감하게 했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거시경제 정책이 과도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지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한 결과로 빠르게 회복됐고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나라도 미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이 거시경제 정책을 얼마나 과감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잠시만 말씀드린다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리를 0%로 일단 확 내리고 엄청나게 연준이 돈을 풀어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년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 GDP의 9% 정도에 해당하는 1.9조 달러,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은 200조 원의 돈을 재정 당국이 또 추가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삐걱삐걱대면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채 준비가 안 된 개도국들이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공급망 충격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더 붙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운명, 잠재 GDP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단기적인 오르락내리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
자본을 얼마나 축적할 수 있고 노동력을 얼마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고 인적 자본은 어떠며 법 제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 인프라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된다든지 이미 자본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선진국 수준으로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오직 생산성 하나가 남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빠른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기 힘들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8.5%, 90년대에는 6.5% 정도, 2000년대에는 4%대 중반, 2010년대에는 2%대 중반,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2%포인트씩 내려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우리 경제가 1%대만 유지해도 아주 나쁜 성장률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내년에도 2%를 넘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성장률 자체는 아마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이냐, 보다 중장기적인 구조 대책이냐 하는 거를 잘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코로나 불황처럼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때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면에 있는 비용은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전성이 조금씩 침해되면서 이러한 정책을 장기간 지속으로 하면은 나라 살림 자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덜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되 1, 2년 정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증가되는 지출이 항상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출이 되어야 된다. 소위 가역성이 있는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소득 분배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한두 해에 끝날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여유 있는 분들한테서 세금을 더 거둔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는 나라 경제의 소위 얘기하는 효율성, 더 열심히 일하면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인데,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아야 되고, 특히 가급적이면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분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잘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사회에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고 한데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잊어버린다 하는 거는 분배 측면에서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 잠재적인 재원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에 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그쪽에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성장을 가급적이면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전망을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알면은 저도 부자가 됐을 거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제가 모른다는 것을 일단 증명하고 있고요. 일부 분들이 일본의 1980년대 부동산 버블과 90년대의 버블이 깨지는 상황을 소환하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은 과장된 비교다 이런 말씀은 일단 드릴 수 있는 게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정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버블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다른 주택 형태의 가격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만큼도 안 올랐다 하는 얘기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으로부터 아파트로 굉장히 빨리 옮겨갔는데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 보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도 지난 2년 정도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고요.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높다 하는 것은 모두 다 버블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또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